예, 다시 왔습니다. 이거 지우지도 않았네. 다음 정수연님이 풍선 발자를 올려주셨어요. 줄거리를 아주 이런 거를 예쁘다고 해놨죠. 줄거리를 아주 예쁘게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등장인물 김지연하고 황영수죠. 배경을 초범부터 늦범까지 같은 동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수연님이 쓰신 것 중에서 이제 감상평이 참 저는 아주 의미 있게 읽었는데 20대 중반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어느 평범한 여자 그녀의 고등학교 남자 동창 우연한 만남을 다룬 이야기다. 그런데 바람 빠진 노란색 풍선이 예전 고등학교 때 약간 좋아했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생각조차 나지 않던 용수와의 사이를 의미하는 거다. 바람 빠진 풍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풍선이 몇 번 나와요. 전에 그런 얘기했죠. 패턴이라고 했죠. 패턴이라고 해서 패턴. 이게 반복되는 사건, 인물, 사물 이런 거예요. 사물.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그러니까 소설에서 말하는 패턴이라는 이 용어는 소설 비평가 측에 패턴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사건, 인물, 사물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반복되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사물이 문학적 장치로서 그 소설 속에 특별한 역할을 해요. 그럼 이 작품에서는 뭘까? 이 풍선이라는 작품에서 풍선이 몇 번 나오는데 그 풍선이 뭘 의미할까? 네. 독자들은 그렇게 느껴요. 풍선의 모습이 바로 누구? 여기서 말하는 이름 까먹었다. 지연이하고 용수. 지연이하고 용수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지연이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돼요. 빵빵했다거나 바람이 빠졌다거나 바람이 완전히 빠져서 충들어졌다거나 이런 그 풍선의 모습이 바로 지연이의 마음 아니면은 지연이하고 용수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게 느끼고자 했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 뭐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바람 빠진 노란색 풍선이 예전 고등학교 때 약간 좋아했지만 오늘 아직까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용수와의 사이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둥실둥실 떠오르면 좋겠지만 바람도 빠지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내년에도 재수정을 볼 수 있는 풍선. 그나마 풍선색이 노란색인 것이 이들이 젊고 순수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안 맞아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되는 이 사물, 풍선이 지연이하고 용수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냐, 지연의 심리를 나타내는 거냐, 그렇게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나타낸 것처럼 느껴야 되는데 안 느껴져요. 왜? 안 맞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그런데 만나자고 지금 마지막에 데이트 하자고 게 나오잖아. 나가잖아요. 데이트하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바람 빠진 풍선 같다는 생각을 지금 여기 누구야 저 발제로 올리신 정수현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작품 전체의 어떤 주제의식 그거하고 제목 풍선하고 연결해 보면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제목은 풍선 좋아요. 그렇다면은 풍선이라는 제목이 살아나려면은 여기서 반복되는 풍선이 소설 속의 사건과 인물하고 딱 연관이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풍선이 어떤 모습으로 딱 등장하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됐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조금만 신경 써서 수정을 하면은 참 좋은 작품이 될 텐데 그렇지를 못했다.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정희님 비염은 계절의 순환처럼 반복되며 갑자기 나타나 지연의 감각을 빼앗아 흔들고 또다시 사라지고 잊혀지기로 반복하는 것 같다. 요즘
저 여기 지금 이정희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소설 속에 나타난 패턴이 뭐가 있냐면 풍선하고 비염이에요. 비염. 그 풍선의 의미하고 비염의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비염은 저 학교 다닐 때도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그때 저기 이 용수하고 지연이하고 둘 다 비염이었어요. 지금도 비염이고 그런 거죠. 이런 것이 두 사람의 어떤 인연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가라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소설 속에 나타나는 패턴을 강조를 하지만 설명을 하지만 이 작품에 나타난 패턴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정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연이 용수를 향한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여서 그랬는지 나에게, 즉 이정이라는 독자에게 용수라는 인물이 딱 잡히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용수라는 인물이 좀 더 이성적 매력이 있는 인물로 묘사되었으면 더 재밌었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 이정희님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꼭 돌떨어진 애처럼 덜렁덜렁대고 그러면서 또 뭐 사줄게 뭐 이러면서 또 어떤 표현을 해요. 그런 거 봐서는 나중에 이제 뒤에 유기영님이 지적했는데 뒤에 유기영님 지적이 이런 지적을 하죠. 황영수가 맨발에 슬리퍼 추리닝 차림인데 일반인이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인데 병원에 가면서 이런 차림이다 이거야. 유기영님 눈에는 이게 거슬리는 거야. 그런데 제 눈에는 한 개도 안 거슬려요. 왜? 얘가 그런 애니까. 그러니까 황영수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에요. 병원에 가면서 유기영님 같은 병원에 가서는 좀 예쁘게 차리고 응? 아무리 내가 아프다고 해도 진찰 받으러 가면 더군다나 비염이면은 코만 그렇지 다른 데 멀쩡할 거 아니야. 그럼 좀 씻을 거 씻고 머리 빗고 좀 제대로 갖춰 입고 그리고 병원에 가야지. 이게 뭐야? 맨발에 슬리퍼 여기다가 추리닝 차림으로 낄낄대면서 슬리퍼 끌면서 병원에 가요. 이 유기영님 눈에는 이게 거슬렸던 거야. 그런데 사실은 소설 속의 황영수는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뭐라 그러나? 덜 떨어졌다 그러나? 실실 맞다 그러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인데 지연이한테는 잘해요. 지연이한테는. 근데 뭐 사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황영수의 성격 등 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맨발에 슬리퍼 추리닝 차림으로 덜렁덜렁 갔다. 그러면 황영수가 그 인물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죠. 어쨌거나 이정인이 거 얘기하다가 이정인이 뭐라 그러냐면 용수라는 인물이 딱 잡히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랬는데 딱 잡히지 않는 게 뭐냐면은 유기영님이 지적한 이런 것처럼 이런 게 몇 번 더 나왔어야죠. 그래서 황용수라는 인물이 얼마나 덜 떨어지고 칠칠 맞고 그런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건 제로다, 에? 빵점이다. 그런데 지연이한테만큼은 아주 그냥 잘한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에? 이렇게 유기영님이 지적한 이런 면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이렇게 또 세심하고 또 지연이한테는 열정적으로 배려도 할 줄 알고 그런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칠칠 맞을지 모르지만 지연이한테는 여자한테는 이렇게 각별하다, 애틋하다 이런 성격이 탁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정희님 그게 안 들어왔던 거야. 안 들어올 수밖에 없죠. 유기영님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적한 거죠. 유기영님이 이렇게 지적한 건 왜 그랬냐? 다른 데서는 이런 칠칠한 모습이 안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게 나오니까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미진님 항상 줄거리를 예쁘게 써주세요.
감상평에 용수는 행동이 자연스러운데 반해 지연은 뭔가 부자연스럽다. 자기의 감정을 모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관계 맺기로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느끼셨어요. 인물이 자기의 심리를 알 듯 말 듯 해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작가는 명확하게 인물의 심리를 장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러한 지적이 왜 이런 지적이 나오냐면은 정미진님과 같은 지적이 왜 나오냐면은 분명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건이 이렇게 서술이 되면은 전지적 작가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전지적이라는 게 뭐예요? 전지 다 알고 있다는. 나중에 시점 언제 한꺼번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전지라는 게 뭐예요? 전지. 온전전자예요. 온전전자의 알지자예요. 전지적 작가란 말이야. 전지적 작가. 그 전지적 작가라는 게 뭐냐?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가서 심리까지도 알아요. 다. 전지적 작가는.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는 등장인물의 심리까지도 다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다 알아요. 그렇게 아는 작가가 서술하는 거라면은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인물이 자기의 심리를 알 듯 말 듯 해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 작가는 명확하게 인물의 심리를 장악해서, 여기서 장악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독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끔 느끼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쓴 수강생이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라서 그 톡톡 튀는 젊은이의 감각으로 풍선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읽지는 않았어요. 읽지는 않으니까 뭔가 아까 얘기한 그 패턴에서 나왔듯이 풍선의 어떤 변화 그리고 비염이라는 것이 이렇게 몇 번 나오면서 그 비염하고 관계 이런 것들이 문학적 장치로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어설퍼요. 왜? 완벽하게 사건과 인물, 갈등 이런 것하고 풍선하고 비염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럴듯해요. 풍선 몇 번 나오잖아요. 비염도 그렇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냥 지연이가 지나가면서 본 게 풍선이야. 우연히 봤다. 또 봤다. 그럼 그거 본 날 처음에 본 모양은 어떤 색이야?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떤데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김은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장이 함축적이고 생동감이 느껴진다. 등장인물들과 어울리는 젊음이 느껴지는 문체다. 예, 등장인물들과 어울리는 젊음이 느껴지는 문체다. 이 젊은이의 문체예요. 이거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런 문장 못 씁니다. 그럼 나이 든 사람이 쓰는 문장은 어떤 거냐? 어떤 거예요? 예, 바로 앞에 거. 좋은 생각. 문장이 차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풍선의 문장은 여기 통통 튄다는 표현이 나왔을 텐데 통통 튀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김재영님은 뭐라고 표현했나? 김재영님은 황영수와 김지연, 남사친 여사친, 뭔가 화학적 반응이 끓어오르기 직전의 남녀, 이들은 아마 한 번 더 만나면 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은 어쩌면 돌아온 봄의 어느 날 그때까지 매달려 있을 그 풍선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럼 또 병원에서 반가운 누군가를 만나게 되려나?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지연의 말에서 이제 알 수가 있다.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게 안 나와요. 문제적이네. 어쩌면 걔를 좋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노란 풍선은 나뭇가지에 끼어 말라 비틀어져가는 노란 풍선은 어떤 의미일까? 풍선이 용수인가? 아니면 이제 막 사랑을 꿈꾸는 젊은 여자의 마음인가? 지연은 이렇게 말했다. 황영수와 김지연 둘 사이에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나무에 걸린 덕에 영영 사라져버리진 않았지만 바람 빠져 볼품 없어진 더는 예쁘지 않은 풍선처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예, 정확하게 김재영님이 정확하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김재영님이 딱 마무리해버렸어요. 뭐야? 풍선 아까 지워버렸네. 풍선 비염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패턴. 반복되어 나타나는 인물, 사건, 사물. 이 패턴을 통해서 풍선과 비염을 통해서 지연과 용수의 뭔가 그럴듯한 어떤 의미를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를 독자들이 이해하게끔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 문학적 장치가 살아나는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그리고 풍선의 어떤 모습하고 지연이하고 용수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체는 참 좋고 통통 튀는 문체로 좋지만 결국 김재영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실패.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이런 감각이에요. 문장의 감각. 이런 것들은 이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사건과 인물과 그 안에 벌어진 어떤 소품, 사물들이죠. 풍선하고 비염 뭐 이런 것하고 이게 잘 어우러지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장만 좋으면 모르겠어요. 그죠? 문장인 그 사건과 인물 이게 잘 어우러지는 속에 문장이 그것을 잘 표현해내야지 문장만 좋으면 아무 소용 없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쓰라고 그런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뭐예요? 내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뭘 하면서 지냈나? 지난 시간에 강의했고요. 이사 가던 날. 이사 가던 날 나는 뭘 먹고 뭘 먹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이사를 가게 됐고 지금 이사하는 날 이삿짐 센터에서 누가 와서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짐이 내려가고 그러고서는 뭐 이사 가던 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장롱을 드러냈는데 거기서 저걸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저게 저기 있었어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아니면 서랍 드러내고 뭐 책상 드러냈는데 거기서 만 원짜리보다는 5만 원짜리가 있고 저게 저기 있었어. 아니면 뭐 진짜 추억으로 간직해야 될 어떤 사진이 넘어가가지고 서랍을 넘어가가지고 빠져 있었다. 그걸 보면서 또 그때 이 사진을 찍었던 때를 회상을 하면서 얼마든지 이어서 이야기가 이어나갈 수 있어요. 이사 가던 날만 가지고도 그죠?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가 이사. 여러분들 이사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 아니야. 지금 소설 아직 안 내신 분들 10명인데 10명 이사 가던 날 한번 써보세요. 어쨌거나 이 풍선이라는 작품은 문장은 젊은이들의 감각이 살아있는 통통 튀는 그런 아주 건강한 문체지만 그것이 소설 속의 인물과 사건 이런 것을 뒷받침해서 잘 어우러져 있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 작품 오늘 할 거 다 했고 다음 주는 뭘 하냐? 다음 주는 이제 두 개가 남았죠. 하나는 행복 떡볶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겁니다. 제 거. 제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아주 특별한 하루. 행복 떡볶이 누가 발표할까? 발제를 우리 저 김재영님이 해서요. 김재영님 아직 오늘 보니까 나도 김재영님 새로운 걸 느꼈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김재영님이 행복 떡볶이 발제 맡으십니다. 언제까지? 네, 일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아주 특별한 하루는 발제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수강생이 다 써야 돼요. 저기 아주 특별한 하루 이거 제 거 이거 감상 안 써내는 사람은 내가 그냥 가서 꿀밤 한 대씩 때릴 거야. 아주 특별한 하루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작품이에요. 하긴 이 작품에 대해서 평을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낀 걸 써야 돼요. 써서 여러분들이 느낀 걸 써서 이렇게 느끼고 이 작품에서 내가 뭘 배워야 될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몇 마디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얘기 했는데
3명이 또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18명 남았어요. 그 18명 중에서 이번에 1차 과제 작품 내신 분이 8명. 그럼 18명 중에 8명이니까 반도 안 되는 거죠. 그치? 아직 10명이 안 됐는데 10명? 네. 제 생각에는 손도 못 대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뭔가 쓰려고 하다가 결국 마감을 놓쳤을 거예요. 만약에 아예 쓸 생각조차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빨리 수강 포기하세요. 빨리 수강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런 사람은. 근데 제 생각에는 10명은 대부분이 그래도 쓰려고 뭐 하다가 여기는 뭐 힘에 붙이니까 사실 뭐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서 막 쓰라고 그랬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써내신 8분이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 8분을 보고 저는 강의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 8명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머지 10명들을 포함하는 방법. 네. 작품 내면 됩니다. 오늘까지 내든가 일요일까지 내든가 우리 계속 작품을 토론을 할 거니까 토론을 하는 중간에라도 내시면 돼요. 근데 가능한 빨리 내셔야 돼요. 왜? 작품을 내신 8명 아마 카페에 접속하시면 딱 느끼시겠지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적에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새싹 회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카페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전부 다 수강생 등급으로 올렸습니다. 등급이 수강생이에요. 지금 18명이 수강생이에요. 수강생 등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페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1차 과제를 내신 8명은 회원 등급이 예비 작가로 돼 있어요. 예비 작가. 그래서 저는 이 8명은 예비 작가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강의는 8명 예비 작가를 위한 강의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럼 강의 못 듣는데 아니에요. 듣는 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음 주까지만.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우리들 작품 가지고 토론을 해요. 이 작품은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할 거 이 작품은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죠. 단지 그냥 작년 재작년에 부천 주민 작가교실에 수강했던 사람들 작품만. 그런데 다다음 주부터 우리 같이 공부할 작품은 우리들이 쓴 작품이에요. 토론 자료집에 있는 작품은 누구든지 읽고 누구든지 한마디씩 이렇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쓴 작품을 읽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쓴 사람이어야 돼요. 내 작품을 수강생이 읽고 우리 동료 수강생이 읽고 이러쿵 저러쿵 잘 됐니 못 됐니 이것도 소설이라고 썼니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그럼 너는 작품 냈냐? 안 냈어. 너는 작품도 내지 않고 왜 내 작품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작품을 공개를 하는데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예비 작가 등급이 돼야 돼요. 지금 카페 게시판에 있습니다. 우리들 작품은 예비 작가 등급이 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작품은 그 게시판에 공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작품 내시면 돼요. 작품 내시면 곧바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글을 써서 냈어. 예비 작가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작품 읽고 토론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강의 계속 이어지는 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작품을 안 냈어요. 예,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딱 제안을 해서 작품 낸 사람들만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야박할 수도 있죠. 근데 야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작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이 강의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는 이거 가지고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들 작품 가지고 하는 강의에서는 우리들 작품, 그 작품을 낸 우리 속에 포함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얼른 내세요. 얼른.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작품을 써서 내라. 일기를 써서 내든가, 뭐 담화식 수필을 써서 내든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수필을 써서 내든가, 일기 한 편을 써서 내든가, 어쩌거나 써서 내면은 그 써낸 작품 가지고 그걸 고쳐서 수정하고 보탤 거 보태고 뺄 거 빼고 인물을 어떻게 하고 구성을 어떻게 바꿔서 그래가지고 소설 만드는 거예요. 일단 뭐가 있어야 뭘 만들 거예요. 뭐가 있어야 요거를 내라 이거예요. 네? 지금까지 고민 많이 하시고 굉장히 힘드셨으리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참여하지 않으면은 제가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들이 쓴 작품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얼른 참여해가지고 작품 내고. 지금 물론 저기 8명이 쓴 거는 제가 복사 제품 맡겼어요. 그거는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하는데 그거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신 분들 거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작자 이름 공개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이 작품이 수정돼서 수정작을 낼 때쯤 되면은 외부에서 심화반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은 작품을 내신 분들은 수정작을 냄과 동시에 자동으로 심화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외부에서 심화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와요? 네, 작품을 제출하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내고 기초만 들어왔잖아요. 네, 심화반에 들어오는 사람, 앞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작품을 내고 들어와야 돼요. 내가 심화반에 신청을 할 적에 작품을 하나 제출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반해서 심화반으로 강의를 이어나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작품 내셔야 됩니다. 첫날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듯이 작품을 내지 않으면 수영장 물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감상문 안 내고 발제문 뭐 제가 지적을 했지만 감상문을 올리지 않아도 그냥 강의에 참여했어요. 뭐라고 안 그랬어요. 왜? 이거 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 작품 가지고 할 적에는 전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우리들 작품 가지고 할 적에는 우리들끼리만 합니다. 그 우리들 속에 포함이 되도록 하세요. 포함되는 방법 작품 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 김재영 님이 발제 올리고 나머지 분들 모두 다 제 거 아주 특별한 분은 모두가 다 감상 올리고 감상도 써보세요. 감상 쓰는 게 다 여러분들 소설 쓰는 문장 쓰는 훈련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 칭찬했는데 정수현님, 정미진님 이런 분들은 줄거리 계속 써내잖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글 잘 쓰실 거야. 저는 장담해요. 정미진, 정수현 이런 분들은 매번 감상마다 줄거리를 다 써서 내요. 이분들은 그거 쓰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작품들 나오고. 나 아직 안 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시면 돼요. 내시면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래서 작품 공개하면은 공개된 거 읽으려면 공개된 작품들 도대체 여기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작품을 낸 거야? 궁금해 죽겠네. 그 궁금증을 해소할지 되면 작품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행복 떡볶이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별한 하루는 제 거니까 제 작품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지만 여러분들 소설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작품을 내가 어떻게 썼다 이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걸 들어보시면은 뭔가 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19일이죠. 19일부터는 우리들 작품 기대가 되죠. 야, 내 작품이 어떻게 편집돼 있을까? 제가 또 편집 다 했습니다. B5로 편집 다 했어요. 예쁘게.
아주 그냥 눈에 거슬리는 오자 탈자 고쳤고 띄어쓰기 아주 그냥 형편없는 거 몇 개 고쳤어요. 그리고 문장 안 다듬었어요. 안 다듬어 줍니다. 문장 안 고쳐줘요. 띄어쓰기하고 맞춤법 틀린 거 아주 눈에 거슬리는 것만 고쳐놨어요. 그리고 편집을 새로 했어요. 문장보 같은 거 사고. 그래서 제가 편집한 걸 보면은 편집한 거를 여러분들이 쓴 거하고 이렇게 견줘 보면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병렬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편집을 하셨구나. 그렇게 편집을 하면서 여러분들 작품 다 읽었고, 그리고 이제 복사실본 맡겨놨거든요. 그걸 찾아와가지고서는 또 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19일에 우리들 작품 가져갈 적에 그때 또 읽을 거고, 그때도 또 누가 발제 올리겠죠? 감상 또 올리겠죠? 그거 또 읽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 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잘못됐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재영님이 행복 떡볶이 마지막 작품입니다. 발제를 해주시고 감상도 올려주시고, 그리고 제 작품은 여러분들 그냥 감상 편안하게 올리세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하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썼다 이런 얘기부터,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야말로 우리들 작품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재밌을 거예요. 그 재미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작품 내시면 됩니다. 몇 번씩 강조합니다. 참여하면 됩니다. 참여하시면은 같이 끝까지 강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면은 뭔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작품 내라고 그러고 매주 그냥 뭐 써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꾸준히 따라와서 마지막에 가보면 뭐 쓰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